(1592년 4월 13일) 700여 척의 외 3단은 부산 앞바다를 향해 진격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전쟁이 시작됐다. 조선의 승리로 돌아간 임진왜란. 선조실록엔 임난 당시 공을 세운 인물들이 기록돼 있다. 그런데 그들 중 낯선 이름들이 있었다. 사야가, 평구로, 산여문, 요질기, 사고여무. 그것은 조선 이름이 아니었다. 왜군들의 이름들이었던 것이다. 조선과 일본의 7년에 걸친 전쟁 임진왜란. 그 승리 뒤에 왜군과 싸웠던 왜군들이 있었다. 임진왜란 중에 이 왜군에 대항해서 싸운 왜군이 있었다. 이 정말 놀라운 사실인데요. 이 왜군이 조선군이 아니라 바로 자기네 편인 왜군과 싸웠다니. 노고염은, 기요질기, 또 평구로, 산여문. 이들이 바로 왜군과 싸운 왜군들입니다. 이들은 임진왜란 중에 조선에 귀순을 한 것입니다. 이 조선왕조실록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항왜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항왜, 조선군에 투항한 일본군들. 오늘은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이 항해자들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자, 이들은 왜 조선에 귀순을 한 것일까요? 또 이들이 전쟁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 자, 그 사실을 알아보기 위해 맨 먼저 들여다봐야 할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그가 바로 사야가입니다. 이 사야가 역시 임진왜란 중에 조선에 귀화한 항해자입니다. 그는 1592년 조선으로 출병하는 왜군 선봉부대의 장수였습니다. 그런 그가 자신의 칼날을, 자신의 총구를 반대로 돌려 세워서 왜군과 싸움을 했던 것입니다. 일본 측에서 보면 반역자인 셈이죠. 그런데 이 사야가가 현재 일본에서는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역사인물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을 한번 보시죠. 지금 보시는 이것은 현재 일본 고등학교 역사 검정 교과서 26종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교과서에도 이 항해자 사야가에 대한 그런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교과서의 내용을 보면 조선에 귀화한 이 사야가에 대한 그런 내용이 실려 있고요. 또 이 조선 침략에 대한 우매함과 한 개인이 어떤 길을 선택해서 살았는가에 대한 그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교과서에 실릴 정도로 일본에서 이 사야가는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일본 와카야마현. 시내 중심가에 한 서점을 찾았다. 서적 진열대에서 우린 쉽게 사야가를 찾을 수 있었다. 일본의 문호인 시바리오따로가 저술한 한나라 기행. 사야가를 소개한 이 기행집은 임난 당시 조선에 귀화한 왜군이 있었다는 사실을 일본 대중들에게 처음 알렸다. 소설에도 사야가가 등장하고 있었다. 하세가와 스토모가 쓴 귀화한 침략병, 그리고 고사카 지로의 소설 바다의 가야금 등 현재 일본엔 사야가를 다룬 몇 권의 역사 소설들이 출판돼 있다. 책이란 매체를 통해 일본인들은 자연스레 조선에 투항한 한 왜장의 존재를 알게 됐다. 방송 역시 사야가에 관심을 가졌다.
1992년 임진왜란 400주년을 맞아 일본의 NHK 방송은 사야가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 방송했다. 사야가란 누구인가? 왜 조국 일본을 버리고 조선을 선택했는가에 대해 추론하고 증명해낸 프로그램이었다. 이 다큐멘터리는 일본 전역에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이후 다른 방송과 신문들도 사야가를 조명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일본인들 사이에 사야가에 대한 관심은 그저 그의 존재를 아는 데 그치지 않았다. 지난 11월 2일 요코하마에서 사야가를 연구하는 심포지움이 열렸다. 이날 마련된 심포지움은 일본 내에서 자체적으로 결성된 사야가 회의의 주최로 이루어졌다. 현재 25명의 회원으로 이루어져 있는 사야가 회는 지난 2000년 2월 발족한 사야가를 연구하는 모임이다. 사야가 회는 일반인들에게 사야가를 제대로 알리고 그의 투항이 지닌 의미를 전달하고자 정기적으로 심포지움을 열고 있다. 그들 사이에 사야가는 히데요시의 명분 없는 침략 야욕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소신대로 행동한 인물로 새롭게 평가되고 있었다. 秀吉のね朝鮮征伐ということで言われて、その裏にこういうことがあったんだということは私今日初めて知ったんですよ。でやっぱり歴史っていうのは事実を知らなきゃいけないんですね。だからまさに大久保自身古きを訪ねて新しくを知るという意味からも私の韓国に対する認識の第一歩だという気持ちで伺いました。ボカド先生の功績の検証と日韓歴史を通じて文化その他理解を深めようとさやか会を作って、それ以降ですね、年4回、本年まで、今年の12月で第10回目のさやか研究発表会をやっておるところです。 일반인들뿐 아니라 일본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도 사야가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조국 일본을 버리고 조선에 귀화한 외장 사야가. 그는 지금 일본에서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일본에서 새롭게 조명되고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야가. 그 사야가에 대한 관심은 정말 뜨겁습니다. 그런데 이 일본 역사서에는 이 항해자들에 대한 기록이 거의 남아있질 않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임진왜란 중에 이 자신의 군이 조선에 투항을 해서 조선을 위해서 싸웠다는 사실을 후손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겠죠. 그나마 이 사야가가 알려지게 된 것은 그가 쓴 이 모하당 문집이란 책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버젓이 조선 왕조실록 여러 곳에 상당 부분 기록되어 있는 이 항해자들의 존재와 그들의 행적에 대해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조선에 귀화한 항해자들 중에서 일본에서도 잘 알려져 있는 이 사야가란 인물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야가란 이름은 조선 왕조실록에 2번 언급이 됩니다. 사야가. 그러나 그가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이었는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가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이었는지 알 수 있는 그 단서는 바로 이 모하당 문집이라는 책에 있습니다.
이 모아당 문집에는 사야가가 조선에 왜 투항을 했고 또 투항한 이후에 그의 행적 등에 대해서 아주 소상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집을 단서로 해서 사야가가 조선에 왜 귀화를 했고 또 귀화한 이후에 구체적으로 그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야트막한 산줄기에 둘러싸인 시골 마을 하나가 자리 잡고 있다. 사슴이 많아 우록동이라 이름 붙여진 동네. 마을은 400년 동안 이어온 김해 김씨의 집성촌이다. 김해 김씨 사람들. 그런데 이들의 시조는 뜻밖의 인물이었다. 할아버님들 조상이 전부 다 한 분이신가요? 저기 뭐 아닌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으세요? 저희는 요 뒤에 세 분요. 그 저 조상이 어떤 저기 임진왜란 때 조선에 투항하신 분 맞죠? 맞죠? 예, 그 사야가라고. 예, 사야가요. 예. 여기가 그러면 그분 자손들이 모여 사는 동네인가요? 예, 우로 우럭. 여기 지금 몇 분이나 사세요 그러면? 여기요. 예. 여기 뭐 350명 더 살 거로. 한 400명은 안 되겠지. 우리 일가도 한 350명 정도. 현재 이 마을에 살고 있는 가구 200호 가운데 사야가의 후손은 70여 호. 그 수가 약 300여 명에 달한다. 그런데 외장이었던 사야가의 후손들이 어떻게 김해 김씨 사람으로 살아가게 됐을까? 사야가는 조선에 투항 후 많은 공적을 쌓게 되고 그 공을 인정받아 선조로부터 김해 김씨 성을 하사받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김충선이 됐다. 임진왜란이 끝난 후 사야가는 진주 지방장관의 딸과 결혼해 이곳 우록동에 내려와 김충선이란 이름으로 평생을 살아간 것이다. 사야가의 유품들이 전시되어 있는 충절관. 예. 사성 김해 김씨 세부. 세보. 예. 권지 1, 2권, 1권, 2권. 예. 이거 우리 족보입니다. 예. 이 족보는 1759년도에 예. 이제 처음으로 예. 이게 이제 우리 발간되었는데 예. 시조 예. 김충선, 예. 일본서 사시, 예. 휘, 야가, 이름은 야가. 야 이렇게 이제 이거는 1790년도에 1790년. 예. 우리 육대손 한자 조자 할아버지께서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또 각 문중에 다니면서 모아당 문집은 사야가 김충선이 생전에 썼던 일기와 시조 등을 모아 엮어낸 책이다. 이 문집은 그가 어떻게 조선에 투항했는지, 투항 후 어떤 삶을 살았는지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1592년 4월) 조선 침략을 위해 출병한 가토 기요마사의 군대는 부산에 상륙한다. 사야가는 바로 그 가토 기요마사 휘하의参봉장이었다. 그는 부산 상륙 후 경상도 좌병사 박진에게 강화서를 보내 투항 의지를 밝힌다. 임진년 4월 일본국 우参봉장 사야가는 삼가 목욕 제기하고 머리 숙여 조선국 절도사 합파에게 글을 올려옵니다. 이번에 일본이 이유 없이 군사를 일으키며 저를参봉으로 삼음해 저의 소원인 조선에 한번 나가보고 싶은 생각으로 본의 아닌参봉이 돼서 군사를 이끌고 본국 조선에 이른 것입니다. 다만 저의 소원은 이 나라의 예의 문물과 의관 풍속을 아름다이 여겨 예의의 나라에서 성인의 백성이 되고자 할 따름입니다. 조선군에 투항한 사야가는 곧바로 경상도 의병들과 힘을 합쳐 동래, 양산, 기장 등지에서 왜군과 전투를 벌여
한 달 동안 8차례의 승전보를 올리는 개가를 올린다. 한때 곽재우군과도 연합, 경상도 연안의 일본군을 격퇴하기도 한다. 1597년 울산성에서 벌어진 조명연합군과 왜군의 대규모 전투. 이 전투에 사야가도 참여한다. 그는 경상도 우병사 김응서 장군의 상봉장을 맡아 병사를 이끌고 성안에 주둔해 있던 가토 기요마사의 제1부대를 전멸시키는 공적을 세우게 된다. 그로 인해 사야가는 선조로부터 무관 정상품인 자선대부, 지금의 차관급 지위를 하사받게 이른다. 그는 임진왜란이 끝난 후에도 각종 전투에 참가했다. 승정원 일기 인조 6년 기록을 통해 사야가가 이미 조정으로부터 인정받고 있는 명장이었고 이괄에 난 진압에까지 참여, 혁혁한 공을 세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우롱마을 입구에서 1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녹동서원. 이 서원 뒤에 김충선의 위패를 모신 사당 녹동사가 있다. 서원과 사당은 사야가 김충선 사후 유림에서 조정에 소를 올려 지은 것이다. 중국의 문명을 그리워한다는 뜻의 모하당이란 호를 지을 정도로 사야가 김충선은 유교적 문물과 예의를 따랐던 철저한 조선인이었다. 그리고 묘도 일본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남해를 해서 예 그렇게 모셨습니다. 그의 무덤은 마을 뒷산에 있다. 김충선은 1642년 72세의 나이로 자신의 두 번째 고향 조선 땅 우록동에서 눈을 감았다. 그의 사후 조정은 대신급에 해당하는 정의품 정헌대부의 벼슬을 내렸다. 외장 사야가. 그는 조선을 위해 싸웠고 자신의 남은 일생을 조선인 김충선으로 살아갔다. 일본 외장 사야가 김충선. 그는 바로 이곳 나고야성에서 조선을 향한 출정을 준비합니다. 그의 이 모하당 문집에 따르면 그는 출정해서 부산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투항을 합니다. 당시는 임진왜란이 막 시작하던 시기이고 왜군은 승승장구를 할 때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 전투가 시작되기도 전부터 이미 투항을 결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패전했기 때문에 투항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길래 그는 고국을 버리고 조선에 투항해서 조선군이 되어서 싸우려고 했던 것일까요? 그의 이 투항 이유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먼저 그가 일본에서 어떤 인물이었는지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 모하당 문집에는 그가 일본에서 어떤 인물이었는지 그것에 대한 기록이 전혀 나와 있질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사야가가 누구였는지 이 모하당 문집에서 단서를 하나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모하당 문집에 따르면 이 사야가 김충선은 조선에 귀화한 후에 이 조선군에게 조총과 화약 제조 기술을 전수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조선군에 자체적으로 이 조총 부대를 조직해서 전투에 참가해서 공을 세운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이 단서를 근거로 일본에서 사야가의 정체를 알아보았습니다. 사야가 김충선. 그는 과연 누구였을까? 누구였길래 조국을 버리고 적국이었던 조선에 투항했을까?
조선의 조총 기술을 전수했다는 단서를 가지고 일본에서 사야가의 정체를 찾아 나섰다. 그런데 취재진은 와카야마 현에 살고 있는 소설가 고사카 지로를 만날 수 있었다. 고사카 지로는 사야가를 주인공으로 한 역사 소설 바다의 가야금을 쓴 저자다. 그는 자신의 소설을 통해 사야가가 조총 기술과 화약 제조술을 조선에 전수할 수 있었던 이유를 말하고 있다. 현재 와카야마 현에서 예총을 연구하는 고식총 연구회의 고문이기도 한 고사카 지로는 조총 전문가다. 그는 사야가가 전국시대 때 존재했던 일본 최강의 철포부대원 중 한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일본엔 조총을 직접 제조하고 잘 쏘는 여러 개의 철포부대가 있었다. 그중 최강의 철포부대는 바로 와카야마 현의 사이카라 불리는 철포부대. 이 부대는 영주에게 예속되지 않은 독립집단으로 최고의 명사수들이었다. 바로 이 사이카 부대에 사야가가 있었다는 것이다. 鉄砲の何を作るっていうのは相当な技術がないと鉄砲もそうですが火薬の調合ですねそういうものがやはり向こうへ根付いたっていうのはこれはサイカ以外の何者でもないと思うんですよね他の 그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마을 이름을 따 자파, 일본 발음으로 사이카라 불렀는데 사야가와 발음이 흡사하다. 고사카 지로는 취재진에게 사이카 부대의 전투를 그린 석산군기란 책을 보여주었다. 이 책엔 사이카 부대의 대장 스즈키 마고이치로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고사카 지로는 바로 이 스즈키 마고이치로가 사야가라 주장한다. 雑賀孫一の本姓は鈴木なんです。鈴木孫一が本当なんですが、鈴木っていうのは外へ出た場合全部雑賀を名乗るんです。 실제 스즈키는 임난 당시 조선에 출병했고 이후 그의 흔적은 일본 땅 어디에도 남아 있지 않다. その時にその息子の孫一郎というのが人質になってるんです。それで朝鮮出兵の名古屋のあそこまで100人連れて行ってる鉄砲の神っていうんで100人連れて行ってるんですがそれっきり消息が切れてるんです。で孫一の子供の他の子供は残ってるんですがその男だけがふっと消えてしまってる。 당시 사이카 집단이 살았다는 사이카 부락을 찾아가 보기로 했다. 사이카란 마을 이름은 아직까지 그 지방에 남아 있었다. この目の前に見える和歌山のお城和歌山城これが雑賀の本拠一番大きな砦なんです。ですから 그런데 사이카 부대의 대장 스즈키 마고이치로가 사야가라면 그는 왜 조선에 투항했을까? 主要な頭株の連中は大和へ行ったりどこそこ行ったりよそへこう分裂したわけですね。ですからその隙を狙われてこの一帯全部焼き討ちになった。 일본 전역의 맹위를 떨치던 최강의 철포부대 사이카 집단은 임난 발발 7년 전 히데요시 군에 의해 초토화됐다. 사이카가 히데요시의 지배를 거부하던 영주와 친밀한 관계였다는 이유였다. 멸망한 사이카 집단은 불악을 떠나 전국에 뿔뿔이 흩어졌다. 그런데 사야가가 사이카 부대의 대장 스즈키 마고이치로라면 그는 가등청정의 부하 장수여야 한다. 하지만 그런 기록은 그 어디서도 찾을 수 없었다. 그런데 취재 도중 사야가가 가토 기요마사 휘하의 한 장수였다고 주장하는 교수를 만날 수 있었다. 서남학원대학교의 마루야마 교수. 그는 사야가가 가토 기요마사 휘하의 장수 하라다 노부타네란 새 학설을 발표했다.
とそうするともう一つ考えられることは加藤清正の軍人でメンバーが分かりますですね。一覧表を作っておりますけど、でそこの中で、最後まで生きてた人はさやかではないと絶対にですね。朝鮮戦死したかあるいは行方不明になった人の中を調べなきゃいけないと。最後まで生きた人は国元に帰ってますからさやかではないわけですね。そうするとそれで消去法を取る。 그렇게 해서 남은 인물이 하라다 노부타네였다. 본 묘사는 가토 기요마사가 임난 후 자신의 아버지를 기리기 위해 지은 사당이다. 바로 이 절 안에 가토 기요마사 군대의 진립서가 보관돼 있었다. 이 진립서는 가토 기요마사가 조선 출병 1년 전에 작성한 것으로 조선 침략 시 출병할 장수들의 명단을 기록해 놓은 것이다. これは加藤清正陣立書です。文禄元年、加藤清正が第二陣として、名古屋城を出発しまして、船に乗って出発して、そして、普段に上陸するわけですけども、その時の加藤清正の軍の軍人を示すそういう資料です。 진립서에서 먼저 사야가란 이름부터 찾아봤다. 과연 사야가란 이름은 있을까? 그러나 무장들의 명단에서 사야가의 이름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런데 하라다 노부타네 역시 보이지 않았다. 진립서에 쓰여져 있는 여력. 하라다 노부타네는 바로 이 여력 부대에 속해 있었다. 与力の名前はあえてここでは出してないようですね。一人も出してませんよね。はい。で、与力そのものを調べますと、この時の与力はもうドンピシャに名前が出てくるわけです。で、その与力の筆頭が一番頭に載ってるのが原田五右衛門城ですね。 가토 기요마사 휘하의 여력 부대 명단. 무사들의 이름 맨 위에 하라다 노부타네란 이름이 적혀 있었다. 하라다 가문의 족보에도 하라다 노부타네가 조선에 출병한 기록이 나와 있는데 출병 후 그가 사라졌다는 기록을 발견할 수 있었다. 조선에서 죽었거나 혹은 투항했을 가능성을 말해준다. 하라다가 조선 출병 전 직접 작성한 자신의 부대 구성원 명단. 거기에 그는 자신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명령을 받아 조선을 정벌하기 위해 바다를 건너간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야가가 전수했다는 조총 기술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은서사 문서는 그 의문을 풀어주고 있다. 그의 조선 출병 부대원 중 철포 부대가 있었다. 그들을 데리고 투항했다면 조총 기술을 조선에 전수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하라다 가문이 살았던 마에바루시. 그곳에 하라다 가문이 세운 절이 남아 있었다. 절 안엔 하라다 집안의 묘지들이 있었다. 그런데 하라다 노부타네의 묘지는 이곳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하라다가 조선에서 돌아오지 못했다는 족보의 기록을 뒷받침해주는 것이다. 전국시대에 하라다 가문은 대영토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히데요시군에 의해 정벌당하고 가토 기요마사 휘하로 예속됐다. 전국 통일을 꿈꾸던 히데요시가 규슈 지방을 차지하는 과정에서 하라다 가문이 희생된 것이다. 히데요시는 전국 통일 과정에서 하라다뿐 아니라 많은 반 히데요시 세력을 만들었다. 반 히데요시 세력.
하라다가 조선에 투항할 가능성은 충분한 것이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 침략을 위해 나고야 성에 30만 대군을 집결시켰다. 그리고 반란을 대비해 이곳에 전국 영주의 아내들을 인질로 데려다 놨다.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와중에도 히데요시는 대륙 정벌의 야심을 구체화시켰다. 그러나 많은 영주들과 무사들은 조선 침략을 반대했다. 大名たちが秀吉から命じられた軍役人数、戦争に参加するべき侍たちの数を集めることができませんでした。それは侍たちが行きたがらなかったからです。豊臣秀吉の命令で戦争に行かなければいけなかった侍たちですけれども、行きたくないということで兵を出さなかった、城にこもってしまったために秀吉から処罰された大名たちもいます。 반 히데요시 세력들은 실제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나고야 성안엔 반란자들의 아내를 처형하는 처형장 자리가 남아있다. さっき言いましたように秀吉は反乱というのを恐れてたわけですね。それが事実となって起きたんです。薩摩の島津の有力な家臣が新田国兼っていうのが反乱を起こしたわけです。そのことについてプロイスという宣教師が手紙を書いてローマに送ってるんですけど、それで妻は人質としてここにいたから捕らえられて、でここで貼り付けにあって、こう焼いて殺されるんですね。 이곳 나고야 성에서 한 히데요시 세력들도 억지로 조선에 출병해야 했다. 그러나 그들에겐 싸울 명분이 없었다. 반 히데요시 세력 외장 사야가 그는 출병 전 이미 투항을 결심한 것이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 침략, 또 대륙 정복의 야욕에 이 왜군들이 모두 동조했던 것은 아니었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선 침략 전부터 이미 외병들의 투항 가능성은 충분히 깔려 있었던 거고요. 그렇다면은 임진왜란 기간 중에 조선에 귀화한 이 항해자들의 숫자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임난 발발 5년 후 이 선조 30년 이 실록 기록 중 외병이 조선군에게 한 말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일본이 가장 꺼리고 있는 것은 항복한 외인들이다. 그 숫자가 10,000명에 이르고 있는데 이 외인들은 분명히 우리 일본의 용병수를 털어놓을 것이다. 이 대목에서 보면은 일본이 이 항해자들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이 항해자들의 숫자가 10,000여 명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000여 명이라 이건 정말 엄청난 숫자입니다. 어쩔 수 없이 잡힌 전쟁 포로도 아니고 본인 스스로의 의지로 외 진영에서 도망쳐 조선인이 되겠다고 결심한 이 외병들의 숫자가 10,000여 명이라는 겁니다. 10,000여 명. 자, 이 항해자들이 이 사야가 김충선처럼 모두 히데요시의 반대 세력이었을까요? 또 이 항해자들이 모두 이 사야가처럼 장수들이 아니었습니다. 일반 외병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10,000여 명이나 귀순을 결심했을까요? 선조실록 기록에서 항해에 관한 기록을 찾아봤다. 그런데 새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항해들에 대한 기록은 임난발발 1년 후인 1593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왜 전쟁이 일어난 1년 후부터 항해자들이 갑자기 생겨난 것일까? 임진왜란 게 항해가 처음으로 나타난 시기는 임진왜란이 발발한 1년 후인 1593년 5월경입니다. 이때는 전쟁이 소강 상태에 빠지면서 명과 일본 간의 강화 교섭이 진행되던 화죽지세로 평양성까지 밀고 올라갔던 왜군은 채 1년이 되기 전에 조선과 명나라군에 밀려 남쪽으로 후퇴하게 되고 전쟁은 장기전에 돌입했다.
오랜 전투로 외병들은 지칠 대로 지쳤다. 조명연합군에 밀리는 심리적 압박감과 식량 부족으로 인한 배고픔은 그들을 고통 속에 몰아넣었다. 1593년 가토 기요마사의 군대도 패전 후 남하해 서생포에 성을 쌓고 장기간 주둔하고 있었다. 전쟁에 지치고 배고픔을 이기지 못한 가토 기요마사의 병사들은 하나 둘 성을 빠져나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은 조선군 진영을 향해 달렸다. 1593년 서생포 외성을 비롯해 남해안 일대에서 주둔하고 있던 외병들이 달아나 투항하는 일이 빈번해졌다. 이후 전쟁이 끝날 때까지 항외들의 숫자는 급격히 늘어난다. 직접적으로는 일본군이 장기간 주둔함으로 인한 식량의 부족과 병사들의 어떤 고통, 또 일본군 장수들의 포악함과 역의 과중, 그리고 조선의 항해 유치책과 우대책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왜군들이 투항을 결심한 결정적인 이유는 조선 정부의 적극적인 항외 유인 정책이었다. 선조는 항외가 이용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그들을 유인하라는 전교를 내린다. 그리고 검술이 뛰어나거나 병기를 만들 수 있는 외병들을 꿰어내는 자에게 큰 상을 내렸다. 경상도 우병사였던 김응서 장군은 임난초부터 항외들을 적극 수용했다. 그의 부하 중 항외의 수가 1000여 명에 달할 정도였다. 사야가 김충선 역시 투항 후 김응서 장군의 수하에 들어가 전투에 참가했었다. 투항자들은 비단 병사들뿐만이 아니었다. 히데요시의 제1군 선봉장 고니시 유키나가의 아우마저 투항을 생각했다. 최고위급의 외장들까지 투항을 깊이 고려했거나 혹은 실제 투항했던 것이다. 그들의 경우는 아마 이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전쟁이 명분이 없고 무모한 전쟁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함으로써 그들이 조선에 투항하였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야가 김충선도 역시 일본의 조선 침략이 명분이 없는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단적으로 나타내는 하나의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선조의 항외 유인 정책이 그들을 귀순시키는 데 큰 영향을 끼쳤군요. 그렇다면 선조가 굳이 이 항외 정책을 쓴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의제의 전략 때문이었습니다. 이의제의, 오랑캐를 이용해서 오랑캐를 무찌른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자면 왜군을 이용해서 왜군을 무찌른다라는 뜻입니다. 선조는 이 귀한 왜군들을 바로 이용하려는 그런 묘안을 생각해낸 거죠. 자, 그렇다면 선조는 이 투항한 왜군을 어떻게 이용했을까요? 일본이 임진왜란을 일으킬 수 있었던 원인은 바로 이 조총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본은 이 신무기 조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 침략을 감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일본군은 조총을, 조선군은 활을 가지고 초기 전투를 치르게 되는데 이 조총의 위력 때문에 이 조선군은 부산진 전투 또 동래성 전투에서 참패를 당하고 맙니다. 이 조정에서는 조총을 만들어내는 기술을 알아내는 게 급선무였습니다. 조총 제조 기술을 알아낸다는 것은 전세 역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속수무책으로 밀리기만 하던 조선군에게 드디어 1년 후 왜군에게 뒤지지 않는 조총이 만들어집니다.
전쟁의 와중에 어떻게 그렇게 빨리 조총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그건 바로 귀화한 왜군들, 항외들 때문이었습니다. 왜군은 조총을 쏘며 진격했다. 조선군의 활과 칼은 신무기 조총 앞에서 속수무책이었다. 무기 체계는 이제 종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재래식 병기라든가 아니면 이제 화기에 비해서 성능이 향상된 조총을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특히 이제 조총을 활용을 해가지고서 보병 전술을 구사를 했기 때문에 조선군은 거기에 적절하게 대응을 하지 못하고 맥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도래됐습니다. 나는 새도 마친다여 이름 붙여진 일본의 신무기 조총. 일본 전역을 통일한 히데요시는 이 조총으로 또 하나의 야심을 키우고 있었다. 바로 대륙 정벌이었다. 그러나 당시 조선은 조총에 대한 지식이 전무했다. 임진왜란 발발 3년 전 조선엔 이미 조총이 있었다. 1589년 대마도의 영주가 선조에게 조총 몇 정을 진상한 것이다. 그러나 선조는 조총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그러나 3년 후 일본군은 조총을 앞세워 조선을 침략했고 조총의 위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뒤늦게 조총의 위력에 놀란 선조는 급히 왜군이 쓰는 조총을 만들라고 전교를 내린다. 그리고 항외들 중 조총을 제조하고 사용할 줄 아는 자들을 서울로 불러들여 조총 제조 기술을 전수할 것을 명한다. 사야가 김충선, 그 역시 조선에 조총 기술을 전수했다. 그가 직접 만들어 사용했다는 조총이 우록동에 아직 남아있다. 조총입니다. 아, 이게 조총이에요. 모화당 문집에 의하면 선조의 전교가 있기 전 그는 이미 경상도 절도사에게 조총을 만들 것을 건의했고 경상도 병영에 조총과 화약 제조 기술을 전수했다. 전에 우리 문집에 보관은 안 되어 있었는데 예. 지난 우리 새마을 사업할 때 예. 우리 동네에서 사람들이 예. 그 담장을 흐르니까 예. 그 안에 그 토담인데 예. 황토담인데 예. 그 안에 여기서 소중하게 딱 거기 보관되어 있었어요. 그래 그대로 원인 그대로 예. 보관되어 있고 뭐 성능도 뭐 그대로 그런 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야가는 조총 기술 전수에만 그치지 않고 1598년 정유재란 땐 울산성을 거점으로 자신이 직접 철포부대를 조직하기도 했다. 1592년도 4월달에 기화해서 약 11월경에 조총 제조법과 그다음 화약 제조법, 그다음에 훈련 청포대 훈련을 조선에 전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1594년도에서는 본격적으로 조선의 조총을 비롯한 철포들을 전수해서 특히 그 부하인 김계충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철포대 훈련을 집중적으로 시키게 됩니다. 이순신 장군은 난중일기에 선조 26년 왜군의 조총을 모방한 우수한 성능의 조총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했다고 적고 있다. 그런데 무화당 문집엔 이순신 장군이 제조한 조총에 사야가가 관계됐음을 암시하는 기록이 있다. 사야가가 이순신 장군에게 보내는 답신 내용이다. 아무나 없인 조총과 화포와 화약 만드는 법은 전번에 조정에서 내린 공문에 의해 벌써 각 진에 가르치고 있는 중요옵니다. 바로 없건대 총과 화약을 대량으로 만들어서 기어코 적병을 전멸시키기를 밤낮으로 추구나옵니다. 사야가를 비롯한 항외는 조선의 조총 제조 기술을 전수하고 조총을 직접 제작, 시험하기도 했다. 그들의 노력에 힘입어 1593년 3월 조선군은 마침내
조총 제조 기술을 확보하기에 이른다. 임진왜란 당시 항해는 상당히 전쟁의 양상을 바꾸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거 하나는 이제 일단 조총이라고 하는 최첨단 무기를 모방 제조를 해야 되는데 그 기술을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항해들밖에 없었으니까 우리가 입수할 수 있는 자료라 한다면은 이제 명나라군 아니면 일본군으로부터 입수하는데 일본군으로서 입수하는 방법이 바로 이제 항해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조종에서는 그런 기술, 화약을 만드는 기술, 뭐 조총을 제조하는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검술에 능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골라 가지고서 도성이라든가 각 진영에 보내 가지고서 이제 그런 기술들을 전습하게 전파할 수 있게끔 이제 조치를 하고 있는 걸로 봅니다. 이후 조선에서도 조총이 대량 생산되기 시작하면서 조선의 군 편제와 전술엔 변화가 오기 시작한다. 선조는 임난 중 치러진 과거 시험에 조총 사격수를 포함시켰고 포수 양성을 본격화시켰다. 선조 27년 서울의 훈련도감이 정식으로 발족됐다. 훈련도감의 좌우영을 두고 포수를 훈련시킴으로써 새로운 조총부대를 만들었다. 훈련도감의 창설로 조선군의 전술은 종래의 활 위주에서 총과 검 위주로 바뀌게 된다. 조총을 개발함과 동시에 조선군은 이제 훈련도감이라는 임시 아문을 만들죠. 임시 이제 부대죠. 임시 부대를 만들어 가지고서 종래의 이제 체제하고는 다른 포수를 양성을 하죠. 그래서 이제 화기를 적극적으로 잘 다루는 이제 포수와 이제 주로 이제 살수 그쪽에 중심을 두어 가지고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 나중에 이제 활을 쏘는 이제 사수까지 포함돼서 이제 삼수병제가 구축이 되긴 하지만은 전란 초기에 그런 패퇴 거기서 열세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 포수의 양성에 이제 적극적으로 그래서 실제 훈련도감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수에 상당히 비중을 두고서 운영이 되었던 걸로 알고 있죠. 조총의 보급으로 조선군의 편제와 전법이 획기적으로 전환돼 조선 후기 군대는 조총병과 창검병, 궁병으로 재편됐다. 신무기로 무장한 조선군은 이후 일본군과 대등한 전투를 치를 수 있었다. 조선의 재빠른 조총 생산. 그것은 임진왜란의 승리에 커다란 힘이 됐다. 그리고 그 뒤에 항해가 있었다. 항해들이 조총 제조 기술을 조선군에게 전수해 줌으로 해서 이 조선군이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끄는데 큰 도움이 됐던 것입니다. 이 조총의 대량 생산으로 해서 이 조선군대는 포수를 구체적으로 양성하기 시작했고 또 이후 조선군에는 이 무기 체제 및 이 군사 전술들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항해들의 공은 조총과 화약기술 전수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훈련도감에서는 이 아동들을 수십 명 뽑아서 아동대를 만들어 검술을 가르쳤는데 이 선조실록에 보면은 이 아동대에게 검술을 가르쳤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산소우, 여여문 이들 역시 조선에 귀화한 이 항해들의 이름입니다. 이 항해들은 훈련도감 훈련에 직접 참여해서 아동대는 물론이고 조선 군사들에게 검술과 포수를 가르치기도 합니다. 조선에 귀한 일본인 항해들 이들은 그 밖에도 임진왜란 승리에 직간접적으로 여러 가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1597년 바다에선 명량해전이 벌어지고 있었다. 당시 13척의 이순신 장군 전투선엔 항해들도 승선하고 있었다. 난중 잡록엔 그 항해들 중 안골포에서 투항한 준사란 항해의 공이 기록돼 있다. 준사는 외선에 탄 외부장을 곧바로 알아보고 이순신 장군에게 그 사실을 고했다. 이순신은 즉각 마다시를 공격, 그의 목을 베었다. 왜군 부장의 죽음으로 일본 수군은 큰 타격을 입었다.
항우애들은 왜적을 물리치는 데 적극적이었다. 서생포 외성이 주둔하고 있던 가토 기요마사를 암살하겠다는 항우애들도 나왔다. 주지일지, 학사이 등의 항우애인은 경상좌 병사 고원백을 찾아가 가토 기요마사의 암살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들은 가토 기요마사 혼자서 자주 오르는 산봉우리를 잘 알고 있었다. 그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가토 기요마사가 나타나면 조총으로 그를 살해하겠다는 것이었다. 조선 측의 반대로 암살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지만 조선을 위해 싸우겠다는 항우애들의 강한 의지를 알 수 있다. 항우애들에 의해 전투 전략 등 군사 기밀들이 새나가자 히데요시는 1595년 일본 무장에게 철책을 만들어 병사들의 탈영을 막으라고 지시했다. 항우애들은 직접 전투에도 참가, 몸을 아끼지 않았다. 1597년 김웅서 장군 휘하의 항우애들은 왜군을 공격, 조선인 포로 100여 명을 빼앗는 전과를 올렸다. 그러나 전투 중 많은 항우애들이 목숨을 잃기도 했다. 그 전투에 공을 세운 항우애들 중 당시 첨지벼슬을 가지고 있던 사야가 김충선도 있었다. 조총과 염초 제조 기술을 가지지 못한 항우애들 중 많은 수가 한산도로 보내졌다. 난중일기에도 이순신 장군의 휘하에 많은 항우애들이 있었다고 기록돼 있다. 그들은 수군으로 활용되어 왜군과의 수군전에서 조선군에 큰 힘이 됐다. 전쟁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임진왜란 7년 전쟁의 마지막 승부처 울산성 전투. 울산성은 양측 전사자만도 12,000명이 넘었던 혈전이 벌어졌던 곳이다. 1597년 조선을 재침략한 왜군 가토 기요마사가 이끄는 1만 군대는 울산 도성에 성을 쌓고 주둔하고 있었다. 요 위로 올라가면 이제 그 가등청이 가등청은 그 이제 숙소고 지휘본부죠. 쉽게 말하면 지휘본부고. 울산성에 총공격을 감행한 5만의 조명연합군. 그 안엔 사야가를 비롯한 150여 명의 항우애들도 포함돼 있었다. 외성 구조를 금세 파악하는 이점을 가지고 있고 왜군의 전투 전술을 파악하고 있는 항우애들의 공은 컸다. 조선물어에 기록된 항우애 외장을 통해 울산성 전투에서 항우의 역할이 얼마나 컸는지 엿볼 수 있다. 투항한 일본 외장 오카모토 예치고노카미가 8,000여 되는 대규모 병사를 이끌고 왜군과 싸운 것이다. 대표적인 전투를 보면 경상도 안의 지방에서의 그 황석산성이라고 하는 곳에서의 전투와 정진, 달미현에서의 전투, 또 명량해전에서의 전투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특히 그 항우애들은 왜군과의 싸움에서 커다란 전과를 거두게 됩니다. 이거를 계기로 해서 조선에서는 항우애에 대한 그 의구심이 점차 사라지게 되고 더불어서 이제 항우애에게 조선의 삼품관의 그 당상관인 첨지중추원사나 동지중추원사와 같은 고위 관직을 제수하게 됩니다. 전쟁에 공을 세운 항우애들에겐 포상과 벼슬이 내려졌다. 조정은 전투 중 적병을 죽이거나 전세를 역전시킨 항우애를 모두 당상으로 승진시키고 은으로 포상을 했다. 그리고 그들에게 더 이상 외인이 아닌 조선인이라는 확실한 징표, 조선의 성과 이름을 하사한다. 특히 이 공적이 많은 그 항우애들에게는 성명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거는 그들이 일본과의 전투에서 굉장히 커다란 공을 세운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조선의 성씨와 조선의 이름을 하사해서 그들이 조선인으로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그
호상의 의미를 띠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정으로부터 성명을 하사받은 항외의 수는 많았다. 선조실록에서도 조선 이름을 가진 항외들의 이름이 자주 등장한다. 항외들의 조선 이름 김향의, 김귀순, 이귀명, 그리고 김충선. 성과 이름을 하사받고서야 항외들은 비로소 완전한 조선인이 됐다. 아침 일찍부터 우럭동이 북적였다. 사야가 김충선을 보기 위해 관광객들이 서원을 찾아온 것이다. 사야가 그는 모화당 문집을 남겨 세상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나 아직 많은 항외들은 그 존재가 감춰져 있다. 조선에 투항한 외병들, 그들이 4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앞에 새로운 의미로 다가서고 있다. 만여 명이 넘는 항외들. 그러나 현재는 사야가 외에 이 항외에 대한 흔적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귀화를 한 후에 그들 스스로가 자신이 일본인이었음을 감추고 살았기 때문에 흔적은커녕 그 후손들조차도 자신들의 선조가 항외였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있습니다. 조선이 임진왜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그런 요인은 이순신 장군의 화려한 그 수군의 활약상도 있었고 또 의병들의 목숨을 아끼지 않은 혈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야가 김충선을 비롯한 이 항외들의 활약상은 사실 그동안 무시되어 왔습니다. 조총 기술 전술을 비롯해서 전투에 직접 참여해서 조선을 위해 싸운 이런 부분들은 새롭게 다시 주목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